예, 안녕하십니까. 저 항공대 김강식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제 관련 발표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몇 번 정도 이렇게 글도 쓰고 발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 의뢰를 받고 자료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최근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아 그렇습니까? 나온 거 안 나온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요즘 마이크 성능이 워낙 좋아서 본인이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근 자료도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치 데이터는 그동안에 조금 바뀌고 했습니다만 큰 쟁점들은 여전히 어떤 식으로 간에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조금 전 이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했고요. 금년이 이제 29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년 되는 거고, 뭐 성년도 거의 한참 지났는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액수가 88년 462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작년 6,030원입니다. 29년 동안에 보니까 13배 증가했고 또 중요한 변화는 그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이렇게 적용되도록 했다가 2000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감시 단속 업무에 있어서는 감액 적용을 했다가 2005년 1월 이후에 감액 적용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전액 적용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고용에 있어서 사실 특히 고령 근로자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제 한 30년 해오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안정에 기여를 해왔고, 또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특히 중소기업이 현상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큰 기여를 했다. 전체적으로는 총론적으로 볼 때는 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각각 다른 어떤 이해관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이런 논쟁들이 해결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확대 재생가 되는 그런 일도 많았고, 특히 이제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에 편성을 해서 어떤 인기 위주의 어떤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의사결정,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주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좀 발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역시 수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다른 쟁점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최저임금 수준하고 사실은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특히 이제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이해관계는 상반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입니다. 최저임금 포함된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법상의 문제도 있고 외국 기업과의 비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산입범위 문제도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업종별, 지역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업종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그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동안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또 한번 재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업종별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들, 어떤 경영의 여건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임금 이런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도 지역의 어떤 경제력도 다르고 또 지역별의 어떤 그 임금 수준도 다르고 고용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어떤 그러한 그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는데 이러한 것도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적용 대상 마지막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물론 뭐 적용 대상은 사실 다양한 대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어떤 그룹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되어 왔었던 어떤 감시 단속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계가 됩니다만은 이 고령층 지금 사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이제 그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더구나 고령층들의 어떤 고용은 더더구나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러한 그 어떤 시대적인 이러한 어떤 경기적인 이러한 이러한 상황들이 뭐 인구 통계학적인 이런 상황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최저임금 수준 문제인데요. 뭐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최저임금 주는 척 받는 척 양측이 있으니까 양측의 입장이 사실은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최저임금 받는 측에서는 최저임금 많이 받으면 좋죠. 그거야 당연히 좋죠. 최저임금 높아지면 뭐 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좀 생활도 좀 보다 좀 여유롭게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주는 측 사정도 문제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어떤 기업의 사정이 과연 어떠한가, 충분히 어떤 근로자들이 이 원하는 만큼 과연 줄 수 있는 사정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좀 같이 고려돼야 될 걸로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기준을.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데는 우리 뭐 지금 법상에도 보면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생계비, 이건 근로자 입장이죠. 근로자의 어떤 생활이 돼야 된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하지만 이런 기준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그 주는 척 입장이죠. 주는 척도 형편이 돼야 되지 형편이 안 되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는 척 입장에서 노동 생산성을 들고 있죠. 노동생산성을 들고 있고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어떤 형평입니다. 주는 척 받는 척 입장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정해야 되고 또 다른 근로자들 하고도 좀 형평이 맞아야 된다.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계비 측면에서 이거 근로자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고 이거는 기업의 입장이죠. 주는 측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회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 입장이기도 합니다만은 형평의 문제.
형평 문제. 과연 이게 다른 국민들, 다른 근로자들 임금하고 과연 이게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지 않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뭐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그 사용자 측에서 또 근로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데이터를 생산을 했고 이걸 뭐 여러 어떤 그 행사에서 발표도 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보면은 이들의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차이도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해서 참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생계비도 보면은 서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생계비인데 그 사용자가 내놓은 생계비하고 근로자 측에서 내놓은 생계비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그 심의 자료로 나온 그러한 그 데이터 통계를 아무튼 그게 객관적일 것 같아서 한쪽 입장에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위주로 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보충할 자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자 측 또 노동조합 측의 자료도 좀 보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생계비 이제 통계죠. 생계비 통계 보시면은 2016년 표가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고 이걸 이제 월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126만 원 됩니다. 주 40가지한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126만 원이 최저임금이 되죠. 126만 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시간급이라고 해서 매 시간 이 시간당 시간급을 받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월 단위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생계비가 표 1에 보면 155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계비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고 이 비율은 생계비의 81.1%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에서 그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72%였는데 7년 지나 2016년 81%입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한 9% 정도 이렇게 증가해왔고 계속 상승 추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들로 봐서는 생계비 100% 딱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100%가 아니고 81%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뭐 분명한데 그런 불구하고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그 부담이 늘어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저 생계비입니다. 아까는 그냥 생계비고 최저 생계비 통계는 또 따로 나오죠. 최저 생계비 통계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이제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낸 통계가 이제 최저 생계비고 이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제 발제문의 표 2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쭉 그 사이에 물론 변천이 있습니다. 변천이 있으면서 그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에 관계해서 지속적으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2015년 가장 최근 통계를 보시면은 최저임금이 116만 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 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비하면은 현재 최저임금은 190% 정도, 188%가 되고요. 2인 가구는 105만 원이니까 한 110% 정도. 3인 가구는 135만 원이니까 85.8%가 됩니다. 아까 이제 생계비고 최저 생계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이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가 쭉 나옵니다. 추이를 보면은 추이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 보면은 우리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17%였는데 2015년에 188%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 왔다 하고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이 통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 3은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 급여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실제로 최저임금액만 딱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수당, 상여금, 성과금
또 초과 근로소득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보다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실수령액을 보니까 2015년에 최저임금 근로자에 있어서 최저임금 플러스 특별급여, 이거 초과급여를 빼고, 어떤 고정적인 어떤 수당만, 이건 거의 확보된 겁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주 44시간 근로에 145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주 40시간 하면은 134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아까 봤던 우리 생계비 중에서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와 봤을 때 주 44시간의 경우 96.5% 거의 뭐 100% 근접한 그 정도 수준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그림 1을 보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인데 최근 14년 기간 2001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이 됐고요. 아주 고율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인상률은 2.9%입니다. 물가 인상 2.9%인데 최저임금 8.8%니까 물가 인상보다 3배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외에 전 산업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5.2%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임금 상승률보다도 훨씬 한 60% 정도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우리 근로자 측면에서 본 생계비와 최저임금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첫 번째 통계에서 생계비 81%밖에 안 되니까 좀 부족한 측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부담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고, 또 최저 생계비에 본다면 최저 생계비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그런 액수라는 걸 통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 생산성 측면인데, 임금이라는 건 사실 노동의 대가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죠.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 어떤 근로자의 기여를 우리가 노동 생산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노동 생산성과 최저임금과 관계는 보면은 이게 이제 표 4에 보시면은 최근 15년 동안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4.8%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최저임금 증가율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의 거의 한 2배 정도 됐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한 60%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기여는 최저임금 상승에 비해서 60%밖에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자, 마지막 사회적 형평입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다른 근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비교할 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에 맞는가? 어떤 비교를 통한 어떤 공정성은 과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어떤가 하는 게 몇 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비교할 때, 만약에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비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위수는 이제 전체 근로자죠. 전체 임금 근로자를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 50% 있는 사람하고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이 과연 전체 근로자 중간에 있는 사람에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 중위수라고 하는데, 이 중위수가 사실 형평을 우리가 볼 때는 중위수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평균 근로자의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고, 기존에 있어서 우리 어떤 정부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우리 중위수에 한 50% 정도 맞추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최저임금이니까. 그냥 임금은 평균이고 최저임금이니까 최저임금은 그래도 중간에 평균 한 50%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 정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위수를 대비를 해보면은,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경총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또 노총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 자료를 제가 활용을 했는데,
이 보시면은 2014년 이게 뭐 과연 최근 통계입니다. 이때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48.5%,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육박했고 임금 총액 중위값 대비 5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이니까 우리 2016년으로 추정을 하면 2016년에 이미 지금 그 최저임금은 6.3조 나와야 되니까 이게 추정을 하면은 중위수 대비 50% 수준을 상회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의 문제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만족스러울 수도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거나 크게 형평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건데 표 6입니다. 표 6에 보시면 OECD, 우린 OECD 국가니까 OECD 선진국 아닙니까? 그죠? OECD 선진국 하고 비선진국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다른 나라는 하고 어떤가 때문에 그 OECD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역시 이제 중위수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입니다. 표 6이 이 한국이 그 25개국 중에서 17입니다. 17이면 이제 평균 이하입니다. 44.2%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 표가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표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OECD에서는 이 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할 때 뭐냐면 각 나라에서 각국에서 그 제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이 그 최저임금 산정의 범위가 달라요. 그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하고 미국 최저임금하고 일본 최저임금이 그 최저임금 산출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44.2%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통일해서 다른 나라도 똑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 한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그 한국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준은 굉장히 박합니다. 박해서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치가 낮게 잡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니까 우리나라가 25개국 중에서 10등이라고 합니다. 중위수 10등이다. 10등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형평, 국제적 형평에 있어서도 결코 한국이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나쁜 편이 아니다. 오히려 중상이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최저임금 미만율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다 최저임금 다 지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못 주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도 꽤 있고요. 이게 이제 요새 뭐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바생들, 뭐 열정페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다는 것이. 네. 우리가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준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마찬가지로 교통신호도 위반하고 하듯이. 그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비율인데 이게 보시면은 그 표 7에 통계 조사가 있는데 이게 200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 이게 최근 통계인데요. 12.1%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최저임금보다 낮은 그 임금 받는 근로자가 12.1%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거는. 네. 아무리 뭐 정부에서 딱 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못 받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12.1%인데 근데 12.1%가 그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2001년에 4.3%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못 지키는, 이걸 못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에 주는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지. 부담이 됐다. 그 2001년에 4.4%를 할 때는 이게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4.3%밖에 안 됐는데 이거 줄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이 2014년 12.1%라고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액수가 이게 기업으로서는 12.1% 기업은 굉장히 과한 그런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뭐 그런 액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최저임금 영향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이 딱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기 임금이 거기다 딱 이렇게 결정이 되는, 직접 내 월급이 거기에 딱 적용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영향률이죠. 물론 우리 뭐 저 대기업의 정규직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야, 영세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죠. 여기 속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런 그 영향률이 보면은 그림 위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1년에 2.1%인데 2015년에 14.6% 해서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 이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으면 이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이걸 조금 끌어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만만치 않다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영향으로 보다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할 때 그 한국이 그 14.6%고요. 14.6%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프랑스 뭐 사회보장제도, 또 어떤 근로자 복지가 잘 되고 원래 보호가 잘 된 나라도 10.8%밖에 안 되고요. 캐나다 6.7%, 미국은 뭐 3%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쟁 위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GNI 대비 최저임금입니다. 네, GNI 1인당 이제 국민 그 총생산이죠. 대비 최저임금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25개 나라를 지금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가 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가 여기 25개 중에 11등입니다. 11등입니다. 네. GNI 대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나라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0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그 데이터가 역시 이제 그 통일된 어떤 기준에 의한 데이터가 아니고, 요걸 이제 그 통일된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역시 이제 25개 요 중에서 6등으로 한국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특히 형평의 측면에서는 낮은 편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인데요. 이건 이제 OECD 국가들 선진국 그 최저하고 쭉 비교를 하면은 그 2001년 대비 2014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림 3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73%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가장 그 고율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다는 것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0.4%밖에 안 되네요. 벨기에도 2.4%밖에 안 되는데 우리 73%가 올랐다 하는 걸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한번 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 최저임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이 근로자 입장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고요. 근데 이들의 경영 상황이 아주 지금 좋지 않고요. 표시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뭐 순이익률, 부채 비율, 생산성, 수출 비중 등등 중소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전망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그 좋지 않은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최저임금이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고,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고용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만으로 그 어떤 이 근로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생계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건 곤란하고, 어떤 정부의 다양한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최저임금에게 결정해서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금 굉장히 크고 이런 격차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오히려 그 임금에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대기업에서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중소기업에게 좀 보다 많은 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협력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수준을 제가 좀 너무 시간 오래 걸것 같습니다. 산입범위 말씀드리면 산입범위 사실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나라마다 산입범위가 다릅니다.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실제 기업에서는 총력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 정한 어떤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어떤 위반 사업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제 비교에서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이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어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외국보다 이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좀 열악한 어떤 그런 그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거죠. 그 임금 가운데서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들 지금 우리 법에는 이제 이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고정 상여라든지 이러한 것들 월을 매달 받는 게 아니면은 이 최저임금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고정적이고 확정되고 이런 것들은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다 이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니까 이러한 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다. 이런 거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제가 좀 그 내용을 여기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이 현물급여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그 외국인들 고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외에도 사실 기업으로서는 임금비로 많이 지불되는 것들이 있죠. 뭐 숙식이라든지 뭐 주거비, 뭐 이런 것들, 식비, 뭐 교통비 등등 이런 것들. 근데 기업으로서는 사실 돈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러한 것 물론 뭐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걸리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좀 거론되는 것이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냐면 통상임금입니다. 지금 우리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급여를 이렇게 최저임금에도 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리라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유형은 이제 업종별, 그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특별히 제가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임금이 최저임금 유형이 전국적으로 업종별로 하나의 더 단일 유형인데 이제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고용 상황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또 물가라든지 생활비라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고려가 돼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좀 고려가 되어서 업종별 지역별 이 최저임금제를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과거에 초기에는 우리가 업종별 임금제 최저임금 했는데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범위인데요. 적용 범위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이제 감액 적용을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지금 이제 전액 적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히려 이들에게 어떤 고용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 또 이 영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임금 비중이 커지고 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이런 분들 스스로가 조금 그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어떤 그런 조사도 있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감시단속 근로자도 감액 적용으로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고령자에 대해서도 실제 고령자들 그 조사한 여러 결과를 보면은 이분들 50만 원 줘도 일하겠다, 100만 원 비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일자리만 있는 게 일자리가 있으면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안 주면 고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을 못하게 되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못하게 하는 어떤 저지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니까 이런 그 측면에 있어서도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 최저임금에 대한 감액 또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압박을 받아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관련해서 또 질의나 토론이 나오면 그때 제가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김광식 교수님께서 핵심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된 내용을 보고 매우 좀 놀라울 정도로 퍼펙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최저임금은 근로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많은 임금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특히나 2015년도 초부터는 더 많은 어떤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작년 2015년 3월로 기억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대폭 인상을 해서 경제 발전에 소비 지출을 이끌어서 경제 발전에 견인차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그널로 노동계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노동계에서는 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부분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지출을 늘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의 어떤 발전의 기틀로 잡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정말 가계 지출이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을 경총에 의뢰를 해서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번 제가 인상률을 한번 봤습니다. 했는데 전혀 어떤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 지출과는 거의 관계없는 수준으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옳지 않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은 88%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 68%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들 속에서 결국은 거의 68%의 소상공인의 이익에서 나와야 될 그들의 주머니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잉여 자금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소비되는 어떤 그런 가처분 소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근로자가 지불할 돈이 대신 그 영세 소상공인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사업자는 그만큼 소비를 못 하겠죠.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노동계의 입장 변화입니다. 과거에 이제 88년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서고 노동계의 입장,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을 하고 그것이 또 어떤 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돼서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게 바탕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노동계의 입장이 그 평균 임금의 50%가 목표였습니다. 최종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도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들이 노동계들이 주장하는 평균 임금의 50%가 거의 다 달성이 됐어요. 최근에 한 44%, 4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어떤 요구할 만한 모멘텀이 사라지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이제 가구생계비입니다. 가구생계비. 최저임금은 아시겠지만 임금의 성격입니다. 이게 사회보장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떤 분들이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복지적인 차원 말씀하시면서 최저임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인데 그거가 너무 낮으면 근로자의 생계가 안 좋으니 그거를 어느 최저 아무리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강제 조항인데 이 부분을 좀 왜곡시켜서 하나의 이제 이전 소득까지도 포함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걸 잠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전 소득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국민 어떤 집단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생계비라든가 연금이나 이런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에 같은 그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어떤 게 남아주는 소득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은 내가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런 이전 소득을 합쳐서 갖춰본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보장 제도가 일절 없고 최저임금 제도 하나로만 그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맞죠. 그들이 말하는 10,000원을 줘야 되고 그 이상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도 2015년도에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투여한 금액이 115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최저임금 관련 부분,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비용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전 소득 안에 포함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지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을 사회보장제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집행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 68% 소상공인들, 88%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들 이런 사용자가 주는 돈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절대 착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그 부분을 착각을 하고 또 어떤 집단의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 노선을 바꿔서 이제 평균 임금의 50%가 됐으니 이제 가계 생계비, 그러니까 가구 2인 내지는 3인이 먹을 만큼의 생계비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임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대한 분쟁의 핵심이 사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에서 그거를 논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나오고 그 근거로 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시급하게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법에 보면은 그 최저임금법 1조에 보면은 2조 정의에 보면은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개념과 임금에 대한 개념이 딱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무시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또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고 또 최근에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아까 김강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 입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입니다. 2015년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소상공인 대표가 두 분이 들어가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노동계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뭐 물론 그분들이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세세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노동계의 반응은 무슨 인투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얘기는 일절 다 빠져 있고 뭐 대기업에 대한 무슨 뭐 잉여금 뭐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논하고 있었다라는 게 현재까지 현실이고 다행히 2015년도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시켜서 어떤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4월 달부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고요. 최근에 충남 천안 지역의 근로감독관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업하는 분들과 근로자들과 현장 집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은 과연 최저임금에 대한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현장에 있는 그 근로감독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시고 있으세요. 그 감독관들이 사법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들 그 집행을 아직 아까 말씀하신 14%에 되는 12%에 해당하는 미만율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을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니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는 사업장도 꽤 많다. 그건 뭐냐? 사립법이니까 잘못돼서 그렇다. 지금 현장에서는 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실 근로에 대한 계약서도 사실 없이 고용을 하는 형태도 현장에서 사실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뭐 2015년도가 2016년도가 6030에서 6030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유수당이라든가 기타 식비나 뭐 다른 어떤 이런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분들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는 돈이 한 달에 126만 원이 넘으니 나는 최저임금 사업장 위반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해서 하는데 막상 근로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미만율 안에 포함되는 사업장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범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오늘 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산입범위에 대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상임금과 같이 일치해야 된다. 아까 김강식 교수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근로자들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현장 근로자들하고 이번에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상여금이나 기타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하고의 어떤 기준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시각은 사실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버려야 될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노동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분쟁의 씨앗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합리적인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뭘 정할 수 있는 정책과 거기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이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합의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 뭐 산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술술술 풀려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업종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특히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근로자의 그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이용한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근로자한테는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 원청징세라는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어떤 소득은 정부에서 세금의 형태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그게 똑같이 사업자들한테도 영세 사업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이게 지금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68%의 소상공인 집단에 대한 경영 보전을 해주기 위한 제도는 마련해 놨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업종별 구분을 해서 차등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근거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거를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통계청이나 고용부나 이런 데서 그런 연구 자료로 향후 과제로 하는 부분이고 당장은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뭐 임금 피크제도 시행하는 것처럼 근로자의 어떤 정년도 상당히 많이 길어졌고 그러면 사회에서 구해져야 되는 어떤 그 일자리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 들어가기 초기에 있는 어떤 그 보통 뭐 20세 미만의 어떤 저연령층과 그 다음에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의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 다른 근로자들하고의 형평성이 약간 좀 없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별 어떤 그 최저임금의 업종별 어떤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뭐하면 연령별이라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쉽고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봤어도 많은 나라들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에서도 연령별 감액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준을 따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목적, 의의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간 이기주의로 어떤 자기네 노선을 주장할 게 아니고 합리적 수단으로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법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건 28년간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이나 적용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왔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그동안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맞춰온 부분은 없다. 그래서 괴리감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과거에는 경제 주체로서 또 내지는 안정적 직장으로서 사업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이 뭐 그때 조사한 자료를 보면 27%가 소상공인 27%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익을 갖고 있는 영세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고용과 근로자들의 행복과 또 사용자들의 행복이 같이 추구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에 무슨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근행임금보다도 더 달라는 얘기죠. 더 달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제 더 달라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실업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임금 수준이 높으니까 이건 뭐 굉장히 기초입니다. 기본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이제 가격 기능을 이제 제한하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실업이 증가하죠.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결국은 높은 임금을 받고 만들어 놓는 거냐 안 팔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구조조정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임금이 한 6배 정도 비쌉니다. 중국은 이제 북경대학이라든지清华대학 나온 중국 각 성에서 최우수한 인재가 몰린 사람들이 임금이 한 달에 60만 원이거든요. 우리는 저 지방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이 한 달에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 지방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베이징이나 칭화대학 나온 사람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수준이 우리가 너무 30년 넘는 평균화 때문에 환경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이공계의 그 과학기술 학력 수준이 세계 80위 뒤로 조사가 됐어요. 지금 뭐 경제학과 들어온 학생들도 미적분도 안 하고 들어와서 경기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적분을 안 하고 들어오니 어떻게 경기 수학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 유학 가도 박사학위는 못 받아요 지금. 전부 중국 애들이 미국에 자꾸 나가는 이유가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좋아서 그렇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학생 수준 자체가 차이다. 그래서 임금은 6배씩 받거든요. 그러면은 임금은 6배씩 받고 별로 좋지 않은 물건 만드는 물건이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1970년대 우리가 중학교 육성에서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70년대는 임금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배를 만드는데 잘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을 중국보다 7배씩 받으면서 중국 기술이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선주들도 예를 들어 배를 수리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선주들도 우리나라 부산 영도에 있는 조선 수리연수소에 안 가고 중국으로 갑니다. 워낙 싸니까 중국이. 똑같은 수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에 전부 일감이 없으니까 전부 놀면서도 해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난리에 지금 뭐. 일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돈을 주느냐? 은행이 돈을 줘야 되고, 은행은 누가 돈을 메꾸느냐? 국민의 세금을 메꿔야 돼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그냥 일감 없는데 놀고 있는데도 월급 달라.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놀고 있는데도 상여금 250% 달라. 해외 연수 연간 100명씩 보내달라. 뭐 장난도 아니에요. 안 해준다고 올라왔는지 몰라. 서울에 올라서 상경 투쟁한다는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일을 안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은 안 하면서 생산성도 낮고, 왜 지금은 개방 경쟁 때문에 완전히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수한 제품을 못 만들어내면서 생계비 수준은 또 되게 높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0평 아파트에 살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13평 아파트, 처음에 전세를 갔다가 전세 몇 년 있다가 13평 아파트 출발해가지고 지금 45평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죠. 제가 대학생들은 늘 졸업생들 얘기해요. 야,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30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러니까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수준은 엄청 높아졌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뭐 그냥 아버지들은 다들 그 식당 커피 마시는데 학생들은 전부 다 스타벅스에 앉아서 핸드폰 굴리고 앉아있죠. 그게 이제 생계비인데, 그러니까 생계비라고 하는 그 바스켓에 들어가는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우리가 생산성에 비해 너무 바스켓 구성이 너무 고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자꾸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올려주는 임금으로 물건이 팔리느냐? 안 팔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일자리 없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연간 GDP가 약 1,450조 되는데, 노동자에 가는 게 약 60%, 노동성 분배율은 60%, 이게 840조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인데, 2,500만 명을 나누면 정확하게 평균이 3,300만 원 정도예요. 그게 중간소득이에요. 3,300만 원. 근데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1원기 임시직이에요. 오늘 나 조금 전에 통계를 발표했는데 1원기 임시직 월 평균이 200만 원 안 된다 난리예요. 왜? 일감이 없어지고 있는 거니까. 물건이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일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올려달라 얘기해요. 올려주면 더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이냐면 제가 그런 게 다른 나라와 비교합니다. 항상 그 보면 그 노동조합 이런 데는 OECD의 몇 %다. OECD라고 하는 데가 우리 잘 알지만 스위스 같은 데는 1인당 소득이 10만 불대예요. 싱가포르도 5만 6천 불 됩니다. 그러면 10만 불대는 월 대출 초임이 얼마냐? 10만 불 대출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줍니다. 싱가포르에 대출 초임이 600만 원씩 줘요. 그러면은 1,000만 원씩 초임 받는 나라의 최저임금하고 한국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줘도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인데, 옛날 70년대에 중앙국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그거 팔려고 하더니 안 팔리는 아닌데, 기술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1인당 소득을 그걸 조정해가지고 비교하면 한국이 한 12위 정도 된다. 뭐 2013년 9위까지 8위까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매력 기준. 아까 베스켓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거죠. 베스켓 속에 들어가는 거. 그날 물건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하면
미국 일본보다 더 높다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그다음에 최저임금 구조에 대해서 아까 김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국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거 인용을 했어요. 이게 말이죠. 매월 지급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상여금 보통 3개월마다 받잖아요. 분기별로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행 인용을 하면은 연봉 4,097만 원을 받는 사람이 매월 받는 거는 1,5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연봉 4,097만 원을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안 된다고 사용자를 고발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 받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의 북경대학 나온 사람들은 1년에 7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00만 원 다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지금 화웨이 폰도 만들어내고 난리인데 우리는 4,097만 원 받는 사람이 임금 적다고 최저임금 안 된다고? 왜냐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고발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큰 문제인데 아까 그 얘기했는데 보통 퇴직한 사람들이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 다 집에 놉니다. 할 일 없으니까 주유소 같은 데 가서 한 달에 내가 한 거 1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아니면 70만 원 받을 테니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주유소만. 만약에 주유소 사장이 제 친구들이 주유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고용했다. 그냥 하도 그 사장을 고용을 해요. 한 달 뒤에 월급을 그 사람이 달라고 한 대로 80만 원 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동부 사무실을 고발해버립니다. 해버리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행사 입건돼 버려요. 그래서 주유소 사장들이 그걸 안 뒤로는 아무도 고용 안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이런 현실이에요.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까 그 김 교수님이 다른 나라 비교할 때 이것도 고려했는데 다른 나라는 상여금을 다 포함하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임금 체계가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했지만은 이제는 성과급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연재나 연공 서열형으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성과급제로 가려면 이런 성과급, 상여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구조로 가야 되는데 기초형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따지는 시대에 그냥 우리는 그냥 1970년대 사고만이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기는데 파장을 제가 해주면 하나는 고용,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가지고 여러 번 이런 걸 제가 해보는 건데,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일자리하고 임금은 반비례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임금 많이 올랐던 데가 87년 체제 때예요. 87년도에 그냥 그때부터 민주화라지만 저는 민주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망가뜨리는 87년 체제인데, 87년 체제가 일어나면 아까 88년 최저임금제 도입은 바로 그거예요. 88년도 도입된 것도 87년 민주화 때문에 도입된 거고 민주노총도 그때 들어선 거고 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씩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번에 우리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와서 그때부터 기업 해외 탈출 러시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기업의 임금보다 얼마야? 통상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상여금이다 뭐다 다 통상임금 계산해 드리금 달라니까 그 엄청난 그게 약 분석에 의하면 약 15% 정도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그래요. 게다가 정년을 연장을 했는데 임금 피크 전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임금이 연공급인 것도 올라갑니다. 또 근로시간은 단축하는데 임금 삭감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임금 부담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진짜 무식한 3류, 4류 정신들이 최저임금까지 만 원 올린다고 그러니까 어찌되긴 그것도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는 88년도보다 더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6년, 17년에 임금 인상분이 최소 20%가 넘었습니다. 아까 넘었으면 그럼 어찌 되느냐? 우리 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안 짓습니다. 청년 일자리 없다고 오늘 보니까 뭐 정부에서 청년들이 2년간 중소기업에 일하면 1,200만 원 준다 발표했어요. 아니 1,200만 원 받으려고 중소기업에 갑니까 청년들이? 아버지가 내가 돈 주는데 가지 마. 아버지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애를 안 보냅니다. 애도 안 갑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사장만 하는 사람은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은 뭐 하느냐? 집에 놀고 앉았습니다. 1,500만 명이 놀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거에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그런데 자꾸 이제 최저임금 올리면 더 갈 데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일자리가 더 없어지죠. 근데 한국 학생이 해외로 따라 나갑니까? 못 갑니다. 왜? 해외 가면 엄청 임금, 중국 가면 임금 6분의 1인데 한국 사람 가봤자 또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소득 그러니까 자연적 빈곤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 빈곤이라는 건 이제 빈곤 가구 중심입니다. 가구.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아까 4천만 원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 수준 미달로 되니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게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도 내가 4천만 원 받으면 나는 최저임금 미만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빈곤 문제 해결이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됩니다. 최저임금 이거 말이죠. 지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건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시장에 결정되는 시장에 물건이 팔리는 거 수요하는 만큼 시장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결정되는 거 이상으로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이거는 사회정책적 차원이라면 차라리 재정으로 지금 제도가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하더라도 한 배가 4인 가족은 배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뭐 교육부조, 의료부조, 주거부조 다 합하면 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제도를 하면 되는 거지. 기업에 부담을 줘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해서는 일자리를 더 압살한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충분한 지금 제도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년 넘게 기초생활 혜택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약간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 왜냐면 200만 원이 더 되기 때문에 애가 중수업에 가서 200만 원 받고 일하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아버려요. 집에 놀아라. 내가 정부에서 받는 돈이라도 한 200만 원 받는데 네가 뭐하러 일하려. 그래서 지금까지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벌면시도 그걸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전산화를 확산시켜 나가다 보니까 전산화가 되는 지역부터 이제 알바도 없어지고 점점 없어집니다. 참 이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임금 자체를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거 그걸 마치겠습니다. 아주대 국박전문대학원에 있는 이승기입니다. 사실 이제 방청옥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여튼 그 김혜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굉장히 좀 유익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방청 수업은 이렇게 많지만은 그래도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연구한 분야는 아닌데 오늘 이렇게 발전을 보고 토론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한번 좀 고민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 이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사실 오늘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금 산입 범위 내에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이 됐던 영향률 됐던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확대가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그 사업장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아까 이제 소상공인 그쪽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다 이 법 위반 사업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면 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이 나는 다 줬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아니네 뭐 이렇게 돼갖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 최저임금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 범위들이 더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형사 범죄인들을 양산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실업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큰 득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아까 연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용자인 경우들이 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최저임금법 외에도 또 지원받는 여러 제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관련된 것은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작년에 우연히 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그 관리소장들을 좀 인터뷰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좀 부촌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관심 가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영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모든 그 경비나 청소, 관리수장 급여들이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치가 좀 근처에서 이제 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고요. 일일 8시간 됐던 분들을 총액 인건비를 고정시키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임금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간 근로를 줄여갖고 유지를 하는 이런 모습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 수준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좀 약간의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니까 그것이 또 반사적으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이제 합리적 수준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최저임금법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크게는 이제 ILO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수상경제 관련해서 보면은 지불 능력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조항상의 지불 능력에 대한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LO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검토할 때는 두루두루 검토를 하겠지만은 그 법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법 내에서 좀 충실하게 그 법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목적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최저임금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결국 외국의 입법들의 최저임금의 목적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 목적들이 다 똑같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보면은 그 임금에 대한 산입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하나의 좀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그 토론 자료로 51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나라 최저임금법 내에 이 법 자체로서는 사실 아주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을 빼면은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통상임금 관련된 그 소송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정기상여금들을 사실 이제 최저임금법 현재 같이 똑같이 뺐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포함시키는 식으로 판례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이제 국회 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문제하고 또 정부안에 의하면은 거기서 이제 제외되는 수당들을 신설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최저임금법 이런 산입범위에 관련된 논의는 한번 통상임금 관련돼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한번 같이 검토가 돼서 그것이 이제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제외수당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상여금 문제라든가 현물로서 식사,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기숙사 관련해서 대체로 그것을 다 빌려주면서 실제로 사용자 부담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일부는 보면 또 그것을 또 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은 구해주되 실제로 사용 임차료를 좀 일부 월세 기념으로 해갖고 이렇게 받는 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실태 부분들을 좀 정확히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좀 도입하는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그 판례 나온 거 말고 사실 이제 국회에서 향후 입법될 때 최저임금법을 같이 연동해서 입법하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된 취지에 대해서는 최강식 교수님께서 김강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사실 이제 그것이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이 좀 더 정치하게 돼서 이제 사실 대안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령자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어쩌면 이제 이미 2015년부터 돼 있는데 다시 재검토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은 뭔가 쇼킹한 어떤 사건이 없는 이상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 대체 경비나 아파트 관련된 그런 것들은 사실을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 그런지라는 것은 한번 실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쪽에서 사실 이제 사람을 쓰지 않고
무인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정치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큰 소득이 있었던 것은 이 소상공인 대표 두 분이 최저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신다는 그런 것을 그 전에 얘기 들었고, 또 그 관련해서 아까 현실도 얘기해 주시면서 또 통계적으로 소상공인 관련된 통계가 전무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걸 봐서는 이 소상공인의 역할이 다른 이익단체들이 들어간 노사단체에 들어간 것보다는 굉장히 역할이 큰 것 같아서 제 토론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는 있는데,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를 다른 사회에서도 해도 되겠지만은 이 소상공인 이쪽에서 오히려 더 주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좀 거국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거 관련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좀 노정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할 것이고, 연구가 미진한 부분들은 뭐 더 투자를 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경총이나 정경련,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기해서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아까 최저임금 문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 문제는 사실은 아까 5인 미만은 다 영세한지는 좀 또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이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정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수준 얘기할 때도 좀 더 타당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통계상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토론 나누면서 소상공인 역할이랄까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대학교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승기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2014년도에 이제 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활동하게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그 경제단체로서 그 최저임금이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에 어떤 불만을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법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합리적 어떤 결정을 위해서 이승일 교수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연합회 내에서 아마 최저임금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소상공인들만 위한 어떤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도 같이 함께 사회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합리적 수단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제 아파트에서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아파트 경비를 없애고 CCTV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책에서 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CCTV 반대했죠. 고용이 중요하니까. 그래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이제 나오더라고. CCTV를 하면 얼마가 이익입니다. 상당히 이익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CCTV를 넣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근데 사실 그 고용은 우리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고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그 감시단속직 근로자를 감액규정에 대한 감액규정을 없애는데 다시 도입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제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켰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맞게끔 CCTV를 설치했을 때 코스트와
맞추어서 이 경비직 근로자 임금이 조정이 될 수 있다면은 사실 이제 그런 고용의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을 건데요. 무슨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전 최저임금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사실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역기능도 있고요. 특히 노동이나 고용에 쓰는 시장의 역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어떤 사회가 또 적절하게 정부가 적절하게 어떤 윤리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약자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자체로서 그 시장의 어떤 그 횡포 내지 시장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저임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는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1988년 1월 1일에 시작을 하고 나서 30년 됐는데 큰 틀에서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큰 틀에 있어서는 거의 같습니다. 매년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얘기도 똑같은 얘기하면 금년이랑 데이터만 바뀌겠죠. 다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88년 체제를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뀌었는데 그 사이 한국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뭐 경제적 상황도 바뀌었고요. 또 국민적 생활 수준도 바뀌었고 또 지방자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산업 구조도 굉장히 바뀌었고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그 내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옷은 88년 옷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좋은 우리한테 시사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사실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외국 비교가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가 사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경제력도 지금 세계 뭐 거의 10위고 수출도 5위고 그러니까는 뭐 GNI나 GDP도 이제는 OECD하고 비교를 해야죠. 당연히 옛날에는 우리가 형편이 안 됐으니까 감히 우리가 무슨 그 비교를 합니까? 지금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수준에 봐서도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없고 외국보다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봐서 뭐 괜찮은 건 우리도 같이 좀 검토하고 저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예, 오늘 토론에 네 분이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끼리만 하는 토론회로서는 너무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이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점이라든지 문제점, 나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에듀케이션을 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